무릎 꿇고 사과해. 은행 안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창구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어깨,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여직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은행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닥쳐. 내가 나한테 침 뱉은 거 다들 봤다고. 당장 제대로 사과하라고. 비싼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지점장은 오히려 여직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과드려요. 고객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밖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여느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기운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은행 통장에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직원이 바로 그의 며느리라는 것을.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노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68살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낡은 등산복을 입은 모습은 여느 동네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르신. 몸이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박철수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은퇴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준호야. 무슨 일이냐? 아, 별일 아니고요. 은정이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해서요. 은행에 손님이 많다나 봐요. 그래, 힘들겠구나. 요즘 은행 일이 쉽지 않다던데. 박철수 씨는 며느리 은정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은정은 한 번도 시부모에게 불편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항상 인사를 드리고 퇴근 후에는 안부를 묻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은정이 때문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 요즘 은행에 좀 이상한 고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박철수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나? 네. 은정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돼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하라고 해라.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그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왔습니다.
박철수 씨도 그런 아들의 자립심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염두에 두고 있어라. 전화를 끊은 후 박철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그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단골 카페 사장은 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철수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시간이 많은 동네 할아버지 정도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아오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8시경 아들 부부가 퇴근해서 들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정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습니다. 응, 은정아.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희들 저녁은 먹었냐? 네, 아버님. 저희는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짧은 안부 인사 후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지만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몇 장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군. 박철수 씨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했고 특히 며느리 은정을 친딸처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은정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 은행에서 근무한 지 5년째로 고객들 사이에서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머, 은정 씨. 오늘도 예쁘네. 단골 할머니 고객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은정은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옆 창구에서 근무하는 동료 조미나가 힐끗 이쪽을 바라보며 작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는 맨날 저런 식이야. 고객들한테 오버 액션하면서. 미나는 같은 창구 직원이지만 은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유독 은정만 찾는 것이 못마땅했고 지점장도 은정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서 질투심이 컸습니다. 오후 3시경 문제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비싼 정장을 입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수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세가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저기 젊은 여자 직원 있는 데로 가야겠는데. 최태수는 은정의 창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돌아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은정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좀 봐. 내가 정기 적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나? 네, 잠시만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정은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수의 관심은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몇 살이야? 결혼했나?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 차갑네. 그런데 목소리는 정말 좋은데? 최태수는 계속해서 불편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적금 상품 설명을 계속해 드릴까요? 은정은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나? 내가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은정의 거절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최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하는 거야? 고객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고객분들이 놀라십니다. 은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겨놨는지 알아? 최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이 계시니까 목소리를 좀. 닥쳐. 내가 말하고 있잖아. 최태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모르면서.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조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아요. 은정 씨가 좀 불친절하긴 해요. 미나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동료가 자신을 등 뒤에서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이 여자가 나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 최태수는 미나의 지지를 받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은정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됐어. 그리고 방금 전에 나한테 침까지 뱉었잖아. 네, 침을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봤을 거야. 최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은정 씨가 고객님께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조미나가 또다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장 오상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지점장님. 이 직원이 저한테 침을 뱉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최태수는 지점장을 보자 더욱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은정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지점장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고객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오상필 지점장은 전형적인 고객이 왕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행의 이미지가 직원보다 중요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객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은정 씨, 고객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하지만 지점장님,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고객님이 불쾌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은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최태수의 요구에 은행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 은정 씨,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점장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결국 은정은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철수 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던 그는 며느리가 근무하는 은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은정이가 일하는 곳이구나.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며느리의 피곤한 기색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구에 다가선 박철수 씨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로 붐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쁘겠구나. 괜히 방해만 될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행 안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닥쳐. 내가 말하고 있잖아.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고객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은행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서히 유리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정 씨, 고객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그 순간 박철수 씨의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은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급하게 은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고객님이 불쾌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박철수 씨의 주먹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철수 씨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 은정 씨,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점장의 차가운 명령이 들린 순간 박철수 씨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은정이 보여준 모든 정성과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라며 인사하던 모습,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모습들. 그런 며느리가 지금 억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은행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옆 기둥 뒤에 서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 최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기둥 뒤에서도 보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 박철수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통화하는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험이 있었고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한은행 서초지점, 거기 저희 계좌가 있죠? 잠시 통화를 하던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은 박철수 씨는 다시 한번 은행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이제야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감히 박철수 씨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50년 넘는 사업 인생에서 박철수 씨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증서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하나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대한은행 서초지점에 개설된 계좌였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박철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일이 재미있겠군. 다음 날 아침 박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동복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양복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평범한 동네 어르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셔츠, 품격 있는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풍겨나는 카리스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하는 날이군. 박철수 씨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갑에는 어제 금고에서 꺼낸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그는 택시를 타고 대한은행 서초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한은행 서초지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박철수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철수 씨는 잠시 입구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 그리고 창구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며느리 은정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제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눈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용무이신지요? 개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박철수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박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품격 있는 차림새와 침착한 태도에서 보통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박철수라는 분이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개인적인 업무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 지점장 오상필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오상필입니다. 네, 박철수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오상필은 박철수 씨의 단단한 악수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오상필은 박철수 씨를 VIP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지만 박철수 씨에게는 어제 며느리가 당한 굴욕이 떠올라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박철수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로? 먼저 이걸 확인해 주세요. 박철수 씨는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오상필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오상필은 통장을 받아들고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이것이 통장에 적힌 잔액을 본 오상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의심스러우시면 시스템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급하게 컴퓨터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600억. 맞습니다. 600억 원입니다. 박철수 씨의 확인에 오상필은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해 본 고객 중 이런 거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런 중요한 고객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상필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중요한 고객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박철수 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은 고객은 어떻게 대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소중히. 정말입니까? 박철수 씨의 질문에 오상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은 어제 이 은행에서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어제요? 네. 한 직원이 억울하게 고객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상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일입니다. 김은정이라는 직원 말입니다. 그 일은 오상필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진 고객이 어제 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는 고객님의 항의가 있어서. 고객의 항의요? 그래서 직원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오상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김은정 직원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 순간 오상필의 몸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라고요? 네. 5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된 소중한 며느리입니다. 박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럼 어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이죠. 오상필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600억 원의 거대 고객이 어제 사건의 목격자였고 그 억울한 피해자가 바로 그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상필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박철수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상필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돈에 많고 저금에 따라 고객을 차별 대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입니까? 600억을 가진 고객의 며느리라면 다르게 대했을 것이고 평범한 직원이라면 무릎 꿇려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박철수 씨의 논리적인 추궁에 오상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제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어떤 책임을 원하시는지. 오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죠. 어제 최태수라는 고객이 제 며느리에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격자가 있었나요? 조미나 직원이 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봤을까요? 아니면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박철수 씨의 차분한 질문에 오상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실 그도 어제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은정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조미나 직원과 어제 항의했던 최태수 고객을 불러주세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당장요. 박철수 씨의 단호한 요구에 오상필은 어쩔 수 없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미나 씨, 지금 응접실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후 조미나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철수 씨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어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시네요. 오상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일이요? 김은정 직원이 고객에게 침을 뱉었다고 증언하셨죠? 박철수 씨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조미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보셨나요? 은정이가 그 고객분께 퉁명스럽게 대하는 걸 봤고 침도 뱉는 걸 봤어요. 정말로 침을 뱉는 걸 봤습니까? 박철수 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조미나는 거짓말에 확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철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이요? 핸드폰 화면에는 어제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은행 밖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은정이 정중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최태수가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리고 조미나가 거짓 증언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김은정 직원이 침을 뱉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다고요? 방금 전까지는 확실하다고 하셨는데요. 박철수 씨의 추궁에 조민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잘못 본 거예요. 조민아는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점장님, 직원이 동료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 은행의 운영 방침입니까? 오상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태수라는 고객도 불러주세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네. 그분도 어제 일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상필은 어쩔 수 없이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일과 관련해서 은행에 잠시 오실 수 있으신지요? 네, 중요한 일이라서요. 30분 후 최태수가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온 그는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뭐야, 어제 그 일 때문에 또 뭔 말이 있다는 거야? 최태수는 들어오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오상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확인해? 그 여자 직원이 나한테 침 뱉고 무례하게 군 거 맞잖아. 정말 침을 뱉었습니까? 이번에는 박철수 씨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최태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도 보시죠. 박철수 씨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본 최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김은정 직원이 침을 뱉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일방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모욕을 주는 장면만 나오는군요. 이건 편집된 거 아니야? 최태수가 변명했지만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편집됐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감정을 받아보시죠. 거짓 신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박철수 씨의 말에 최태수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죠? 제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고발과 모욕을 당한 피해자였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상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김은정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 제 며느리가 어제 무릎을 꿇었죠. 그럼 당신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응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요? 오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으로서의 체면이 있었지만 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제 제 며느리가 억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말이죠.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응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거짓 고발을 한 고객과 거짓 증언을 한 직원의 말만 듣고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고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이 복잡한 상황이었다고요? 박철수 씨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오상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박철수 씨가 일어나서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서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건 너무하다고요? 어제 제 며느리에게는 너무하지 않았나요?
오상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응접실에 있던 조미나와 최태수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계좌의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점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하겠습니다. 박철수 씨의 최후 통첩에 오상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600억 원이 빠져나가면 자신의 경력은 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상필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럼 나가시죠. 박철수 씨는 먼저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오상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 로비는 평소와 같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는 은정이 여전히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직원, 잠시 이리 와주세요. 오상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을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은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박철수 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안녕, 은정아. 박철수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시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저희 아버님이 왜? 은정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상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이요? 어제 당신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 말입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의 그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모두 오해였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상필의 고백에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고객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조미나 직원의 증언도 거짓이었습니다. 영상 증거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당신은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상필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상필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철수 씨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을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오상필이 은행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은정 직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고객들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은정은 당황해서 오상필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당신이 억울하게 무릎을 꿇었으니 저도 마땅히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오상필의 사과가 계속되는 동안 박철수 씨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미나 직원은 거짓 증언으로 동료를 해친 것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고 어제 거짓 고발을 한 최태수 고객은 출입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봤단다. 그래서 오늘 진실을 밝히러 온 거야. 박철수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저희 은행의 아주 중요한 고객님이십니다. 오상필이 무릎을 꿇은 채로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고객님이요? 네, 6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철수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노인이 사실은 이 도시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600억 원이라고요? 은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당신의 시아버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일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상필의 설명에 은정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은정아,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박철수 씨의 따뜻한 말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때 뒤늦게 나타난 조민아가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수도 응접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민아 씨,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거짓 증언으로 동료를 해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상필이 무릎을 꿇은 채로 조민아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수 씨, 당신은 이 은행 출입을 금지합니다. 거짓 고발로 직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최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일어나세요. 박철수 씨가 오상필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상필은 일어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했던 직원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 씨와 은정은 함께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정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꿈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럴 만하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마음 놓아도 돼. 박철수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600억 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왜 궁금해하니? 아니, 그냥 평소에는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것 같았는데. 박철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박철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부장입니다. 박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오늘 일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정은 시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대한은행 본점에 연락해서 서초지점 지점장 오상필의 평소 운영 방식을 조사해 보세요.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제안해 보세요.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전화를 끄는 박철수 씨를 은정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응, 오늘 일로 끝나면 안 된다. 다른 직원들도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박철수 씨의 말에 은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틀 후 대한은행 본점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상필 지점장은 평소에도 고객의 예치금 규모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많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정이 퇴근 후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더니? 오상필 지점장이 해임됐대요. 그리고 조민아는 은행 전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지점에서도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박철수 씨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고 해요.
고객과 직원이 함께 존중받는 은행이라는 슬로건으로요. 좋은 변화군.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주 후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이름의 이 지점장은 첫 출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은 새로운 지점장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박서준 지점장이 은정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은정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도 더욱 당당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은정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하니? 평소에는 정말 평범하게 사시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요. 박철수 씨는 아들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야.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위해 쓰는 거지.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박철수 씨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다. 그 순간 은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은정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 뒤에는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한편 해고된 조민아는 다른 은행에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계에서 그녀의 평판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조민아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태수 역시 다른 은행들에서도 주의 인물로 등록되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짓 고발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반면 은정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았고 동료들도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운 동료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은정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퇴근길에 은정은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썩는다. 돈이 사람 밑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박철수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정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준호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하지. 억울한 일이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평소에는 전혀 티를 안 내시잖아요. 박철수 씨는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말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때 은정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맙다, 은정아. 너무 고생했구나. 박철수 씨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아버님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은정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은정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평소에는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단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봤고,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것도 봤지. 그래서 일부러 티를 안 내신 거군요. 그렇지. 돈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말이야. 하지만 그 도구가 목적이 되면 사람이 불행해져.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은정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겠구나. 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나온다는 걸요. 박철수 씨는 며느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앞으로도 그 돈은 그냥 은행에 두실 거예요? 준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에 써야지. 좋은 일이요? 응. 은정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박철수 씨의 말에 은정과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생각해보고 있어. 세상에는 은정이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와,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 준호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의무야. 많이 가진 사람의 의무 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처럼 되고 싶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은정아. 그래서 고객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가요? 그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거든. 박철수 씨의 말에 은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준호와 은정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앞으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님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박철수 씨는 며느리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 가족이니까 함께 하자. 네. 그리고 준호 씨도요. 은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준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네. 그러게. 나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됨이 훌륭해서 말이야. 맞아.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작은 독백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은정이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내가 할 일이지. 박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탑 종소리와 함께 이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썩는 거야. 돈이 사람 밑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지. 박철수 씨의 마지막 말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며 이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되었습니다.